1985년 일본은 자신의 발을 총으로 쏴버립니다. 미국과 플라자 협의를 해버린 것이죠. 1970년에서 80년 높은 달러 가치는 미국의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높은 환율로 인해 수출에서 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였죠. 미국보다 훨씬 가치가 낮았던 일본 예는 전 세계 시장을 휩쓸며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미국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대표와 모여 환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과 일본의 엔의 가치는 달러 대비 급등하게 되고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고가의 상품으로 변해버려 일본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제품에 밀려 힘들어하던 한국 제품들이 값싼 가격의 일본 상품의 대체품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1980년 후반 경제 발전이 급속도를 타게 됐고 모든 국민들은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1997년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5.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178명에 이른 실직자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나라 역사를 통째로 바꾸고 앞으로 다가오던 21세기를 뒤바꾼 IMF 사태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누가 관련되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씨앗은 1993년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나라 및 네마리 용으로 불리던 태국, 말레이시아는 공격적인 금융시장 정책 완화를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국제적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오기가 훨씬 쉬워졌죠. 사실 이미 국내 시장에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소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딱히 외국에서 돈을 빌릴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IMF, WTO, 그리고 미국 정부는 1990년 초반 아시아 나라들에게 해외 자금 조달을 더 늘릴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정부에게 현금 흐름이 국제화되고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지금의 높은 성장률을 더 늘리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금융시장 개방을 촉구했죠. 금융시장이 개방되자 중앙은행은 국내 회사와 은행들이 해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원화로 빌리는 것이 달러로 빌리는 것보다 더 이자가 높았었던 것이죠. 많은 금융기관들이 값싼 달러 이자를 기회 삼아 많은 돈을 달러로 빌린 후 더 높은 금리로 국내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빌려주며 차익을 받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여러 가지 위험한 정책을 내놓았었는데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낮춘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출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예금액 일부를 현금 보관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9% 이상이던 지급준비율을 1996년 1에서 5%로 급격하게 낮췄습니다. 이는 은행이 더 많은 현금을 시장에, 특히 부실 기업들에게 풀게 되고 더 많은 부실 채권과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또한 여전히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율 리스크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이에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책에 힘을 쓰게 됩니다. 고정 환율을 통해 환율 변동을 최소화하여 해외 자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준 것이죠. 1990년 초반부터 IMF 사태까지 원달러 환율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부작용으로 기업들은 환율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죠. 1997년 환율이 폭등하자 해외 자금을 빌린 은행과 기업들은 빚이 순식간에 2배가량으로 증가해버리고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달러는 199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치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화의 실 가치는 달러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방어로 인해 달러와 같이 인위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죠. 원 환율에 거품이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점 한국은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블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1997년 엄청난 환율 압박에 정부는 견딜 수가 없었고 달러 대비 95%라는 엄청난 폭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정부는 정책을 유지하며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화 보유고를 풀어 원화를 사들였고 외화 보유고는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었죠. 12월 1997년 원화는 하루에 10% 넘게 폭락하기 시작했고 사실 10% 이상 폭락 시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됨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급속한 폭락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 한국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단기 외채 대출이 있었고 하루에 갚아야 할 돈만 1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은행과 회사는 현재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아 갚을 돈을 마련하려 했지만 채권 수익률이 26%나 되는 상황에서도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기업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심지어 IMF에게 받은 첫 번째 지원금인 60억 달러를 또 다시 환율 방어하는 데 낭비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1997년 12월 중순이 지나서야 정부는 드디어 환율 방어 정책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의 실패한 환율 정책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외국 정부와 기관들의 급격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 두 번째, 그 압박을 쉽게 받아들이고 외국 자본 유입을 위해 무리하게 환율을 고정하고 금융 개방의 페이스를 조절하지 않은 정부. 한국 정부의 환율 정책 실패는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일본을 따라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이 그 중에 하나였죠.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재벌들에게 손쉽게 돈을 빌려주도록 금융권을 압박했습니다. 정경유착이 형성된 것이죠. 한국 경제 성장 초기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재벌들에게 자금을 집중하여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하지만 1990년에 이르러 그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부실 채권의 급격한 증가였고 또 하나는 국민이 아닌 재벌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은행은 정기에 친분이 있는 기업가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손쉽게 빌려주었고 쉽게 들어온 돈은 잘 짜여진 손익 계산 없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수합병하는 데 쓰였습니다. 바로 문어발식 확장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한보철강은 은행에서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렸고 결국 한보철강이 파산하면서 부실 채권을 들고 있던 은행 또한 함께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많은 귀중한 자금들이 경제적인 기업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실 기업들에게 흘러나가 버린 것이죠. 이렇게 늘어나는 부실 채권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보여주게 되었고 불량 기업뿐만 아니라 건실한 기업들까지 도산으로 몰아갔습니다. 시장에만 의존하는 경제도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지만 정부가 경제를 이끄는 환경이라면 비리와 부패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IMF 사태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을 둘러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외국 투자 세력과 정부 기관이 어떻게 또한 큰 영향을 미쳤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